지금 이 채널에서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의 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를 최대한 상세하게 빠짐없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1943년 9월이고 남태평양에서의 전황은 솔로몬해를 사이에 두고 동쪽의 솔로몬 제도와 서쪽의 뉴기니에서 연합군의 거센 반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바로 전 시리즈에서 다룬 동부 뉴기니 전역에서는 이미 1943년 봄까지 남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미군과 호주군의 연합군이 1943년 6월 30일 카트윌 작전의 시작과 함께 동부 뉴기니 북쪽 일본군 근거지인 레이와 살라마와 지역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고 호주 육군 최정예 구사단 상륙과 미군 503 낙하산 보병연대 강화가 9월 초에 실시되어 결국 9월 16일 레이가 호주군에 점령되고 일본군은 북부 해안으로 퇴각을 시작합니다. 일본군은 제18군의 다른 병력들이 마당 등 북부 해안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솔로몬 제도에서는 과달카나를 2월에 장악한 미군이 카트윌 작전 개시 이후 중부의 뉴조지아 지역까지 거의 점령했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솔로몬의 인근 최대 근거지인 라바울과 뉴브리튼 섬, 솔로몬 제도 북부의 부겐빌 그리고 뉴조지아의 일부 지역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이전 두 개의 시리즈에서는 동부 뉴기니에서의 전쟁 진행 상황을 다루었는데 지금부터는 미군이 일본군의 수중에 남은 마지막 뉴조지아 지역 도서들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제도 중부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 지도와 같은데요. 뉴조지아 중부 지역을 내준 일본은 뉴조지아 북서쪽에 있는 섬들인 벨라라벨라 섬과 콜롬방가라 섬의 일부 지역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1943년 8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일본군은 구축함 4척이 호위하는 수송대를 편성해 벨라라벨라 섬에 증원을 시도해서 최소 450명 이상의 병력을 벨라라벨라 북쪽 호라니우에 보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함대는 미 함대와 소규모 해전을 벌이는데 그것이 배틀 오프 호라니우이고 일본에서는 제1차 벨라라벨라 해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병력을 보강하기 전에 이미 미군은 벨라라벨라를 완전히 점령할 목적으로 부대를 남쪽 바라코마에 상륙시켰고 곧 동쪽 해안가를 따라 북상하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미군이 남쪽에 상륙한 날은 일본군이 북쪽에 보강되기 하루 전인 8월 15일이었습니다. 벨라라벨라의 미군 병력은 5,000명도 넘어 일본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 왜 벨라라벨라 섬인가? 뉴조지아 지역에 남은 일본군 중 대다수는 벨라라벨라가 아니라 뉴조지아 본섬과 가까운 콜롬방가라 섬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전에 치러진 뉴조지아 본섬 전투에서 비록 승리했지만 한 달이 조금 넘는 전투 기간 동안 일본군의 거센 저항으로 5,000명의 사상자를 냈고 콜롬방가라를 정면으로 공격하면 또 한 번의 큰 사상자가 나올 것을 염려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벨라라벨라를 대신 점령함으로써 콜롬방가라를 포위하길 원했고 근처 해역을 장악해 콜롬방가라로 가는 보급로를 차단한다면 미군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콜롬방가라를 결국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연합군은 이렇게 일본군의 수비가 강한 지역을 우회, 바이패스하는 전략을 태평양 전쟁에서도 벌써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미군은 1943년 5월 북태평양에서 일본군의 수중에 있던 아투섬과 키스카 섬 중 미국 쪽에 더 가까웠던 키스카 섬을 먼저 점령하지 않고 아투섬을 먼저 공격, 점령했고 중간에서 포위되다시피 한 일본군은 결국 키스카에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리즈에서 다룬 레이, 살라마와 공방전에서도 연합군은 전선에 더 가까이 있는 살라마와를 건너뛰고 레이를 먼저 양쪽에서 공략해서 연합군에 포위될 것을 염려한 살라마와의 일본군이 본진을 포기하고 퇴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동부 뉴기니의 연합군을 총지휘하는 메가더 장군은 이 같은 우회 전략이 전쟁 그 자체만큼이나 역사가 깊은 전략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도 미군이 벨라라벨라에 상륙하자 그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 따르면 만약 벨라라벨라를 잃는다면 보급 수송로의 중요 거점이 차단되는 것이라고 정확히 판단했고 이것은 곧 뉴조지아 주둔 일본군 남동지대 사활이 달린 문제로 보았습니다. 일본 해군 항공대는 벨라라벨라의 미군에 거센 공습을 퍼부었고 이는 미군에 상당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군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 지역을 관할하는 일본 해군 외남양 부대를 중심으로 벨라라벨라에 육군 일부 병력을 수송시켜 미군을 공격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솔로몬 제도와 동부 뉴기니의 일본 육군을 총괄하는 제8방명군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육군 측은 이미 벨라라벨라 남부에 상당 규모의 미군이 들어왔다고 정확히 판단했고 해군 측에서 제안하는 대로 약간, 즉 1개 대대 정도 병력을 수송해 전투를 벌이는 것은 전혀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벨라라벨라의 미군을 몰아내려면 최소 3, 4개 대대 이상의 병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병력을 빼면 라바울 바로 앞에 부겐빌 방어가 약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일본 해군은 왜 먼저 나서서 벨라라벨라의 미군을 공격해야 된다고 했는가? 만약 벨라라벨라 섬에 미군이 비행장을 건설한다면 가까운 부겐빌 섬에 있는 해군 항공대 운용에 아주 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해군도 벨라라벨라 완전 탈환을 위한 충분한 병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일본군은 미군의 벨라라벨라 상륙으로 인해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 따르면 미군 상륙 며칠 후인 1943년 8월 20일 도쿄의 대본영에서도 벨라라벨라 상황과 관련해서 숙고에 들어갔는데 그중 한 대목에서는 작전상의 요구와 국력 운영의 조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곧 미군에 비해 현저히 열세인 전력으로 작전을 꾸려야 하는 고민을 나타내며 이미 1943년 가을이 되면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미국과의 국력차를 일본군 수뇌부도 몸소 느끼기 시작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본영 작전과에 하달한 지침에서도 정신과 혼을 다해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후 콜롬방가라의 보급을 유지시킬 일본군의 계획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벨라라벨라와 콜롬방가라 사이에 작은 섬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바로 기조섬인데요. 여기에는 이미 일본 해군 육전대 병력 약 200명이 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1943년 8월 21일 남동 지대 명령으로 이곳에 병력을 보강하는데 기조섬으로 갈 병력은 일본 육군 6사단 45연대 2대대를 기관으로 하는 부대였습니다. 지난번 동부 뉴기니 시리즈에서는 주로 등장한 일본 육군 사단이 51사단이었는데요. 이쪽은 6사단이 주로 등장하고 산하 보병연대로 13, 23, 45연대가 있습니다. 이외에 포병 1개 중대도 포함되었고 기존 해군 병력도 육군의 지휘를 받게 했습니다. 일본군 병력은 8월 22일 밤에 기조섬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벨라라벨라 섬에 계속 병력 보강을 시도했는데요. 8월 21일 오전 5시 40분 미군 수송대가 벨라라벨라 섬과 기조섬 사이 기조해협에서 일본 항공대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군 수송대는 큰 피해 없이 병력을 벨라라벨라에 보강했습니다. 현재 지도 남동쪽의 뉴조지아 본섬은 미군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뉴조지아 일본군 본거지였던 문다가 떨어진 것이 8월 5일이었고 대규모 전투는 없이 현재 시점은 8월 23일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8월 23일 이 시점 이후에 뉴조지아 지역 방어 계획을 결정하는데 주력 부대를 콜롬방가라 근거지 부근에 집결시키고 일부 병력으로 하여금 아룬데섬 북부와 기조섬을 방어하고 뉴조지아의 미군에 공격을 가하면서 지구전을 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 특히 콜롬방가라 섬에 자세한 각 부대 배치 명령 등을 하달해서 미군의 공세에 맞서 전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는데요. 일본 육군 남동지대장 사사키 미노루 소장은 이러한 방어 계획에 본질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콜롬방가라 섬은 섬 중앙에 해발 1770m의 베베산이 있고 섬 전체를 둘러서 해안으로 내려오면서 고도가 낮아지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콜롬방가라 전체 해안이 전부 상륙 가능한 해안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군이 해안 어느 지점에 상륙했다고 가정했을 때 섬 가운데 산 때문에 빨리 병력을 이동시킬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전체 해안을 전부 지키기에는 병력이 모자랐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걱정 이외에도 일본군은 목전에 닥친 문제들이 또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일단 약 1,5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후방으로 빨리 이송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비대의 무기와 탄약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달이 밝은 밤에는 야간 수송도 불가했기 때문에
달빛이 없는 기간에 환자들을 후송시키고 보급물자를 수송할 수 있도록 사사키 지대장이 외남양 부대에 특별한 배려를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식량은 주식이 약 41분, 부식은 약 21분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와 동부 뉴기니의 일본 육군을 총괄 지휘하는 제8방명군 산하에는 동부 뉴기니의 제18군과 솔로몬 제도의 제17군이 있었는데 제18군에는 동부 뉴기니 북쪽 해안에 41사단과 20사단, 그리고 좀 더 남쪽에 51사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51사단과 관련해서는 9월 중순까지의 전황을 이전 시리즈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솔로몬 제도의 제17군은 일단 6사단 주력이 부겐빌 남부에 라바울의 제8방명군 직속으로 38사단 주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제8방명군 사령부도 라바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솔로몬의 인근 지역에서의 전황이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는데 해군의 항공모함 전력을 이용해 반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항모부대 중 하나인 제2항공전대가 부대 재건을 위해 일본에 귀환 중이었고 다른 부대인 제1항공전대는 트럭섬 기지에서 훈련에만 몰두했습니다. 동부 뉴기니와 달리 솔로몬 제도에서는 38사단이 라바울에 묶여 있었고 실제로 사단급 부대는 6사단밖에 없어서 병력 증강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 제8방명군 참모 부장이었던 아리스의 야도루 소장이 도쿄를 방문하면서 강력히 병력 증파를 요청했는데요. 원래 일본 육군 중앙은 솔로몬 제도에 더 이상의 병력을 보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추가 병력 파병에 반대했지만 아리스의 소장은 현 상태로는 부겐빌도 라바울도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고 말했고 이후 육군 중앙에서도 추가 병력 파견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남태평양에 추가로 파병을 사단은 육군 제17사단이었는데 남태평양으로 오기 전에는 중국 전선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사단장은 1942년 12월에 부임한 사카이 야스시 중장이었습니다. 사카이 중장은 1892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교를 전부 수석으로 졸업한 일본 육군의 초엘리트 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황 회복을 위해 제1항공전대 항공모함들을 투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1943년 8월 17일) 도쿄의 황거에서 나가노 오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과 스기야마 하지메 육군 참모총장이 히로히토에게 전황을 보고했는데 여기서 나가노 총장은 히로히토에게 중부 솔로몬 뉴조지아 지역을 잃으면 북부 솔로몬도 위태하고 북부 솔로몬을 잃으면 라바울도 위험하고 라바울을 잃으면 트럭섬 기지도 수비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중부 솔로몬을 사수하기 위해 항공모함 쇼카쿠, 즈이카쿠, 즈이호로 이루어진 제1항공전대를 투입할 방침이라고 히로히토에게 보고했으나 히로히토는 당시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걸 번역해보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가 됩니다. 이건 항모부대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중부 솔로몬, 뉴조지아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본 기록에는 이 훈시를 계기로 중부 솔로몬, 문다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움직임은 점점 사라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 솔로몬을 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합군은 바로 다음 타겟으로 북부 솔로몬, 부겐빌 섬도 공격해올 것이 확실한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일본군의 솔로몬 제도에서의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전 시리즈에서 다룬 동부 뉴기니나 이곳 솔로몬 제도나 공통된 점은 공격하는 연합군이 주로 제공권을 장악하고 일본군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과 물자를 투입해서 결국 승리로 가져가는 양상인데요. 이제 국력의 차이를 몸소 느끼기 시작하는 일본이 연합국, 특히 미국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작전을 강구해서 방어를 진행할지 벨라라벨라 섬에서 시작한 새로운 솔로몬 제도 전역 시리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